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경제 상황 정말 좋지 않다 이런 말도 네.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네.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약간 비관적인 지표로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쉽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100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100을 이제 넘어서면 이제 그래도 낙관적이다. 근데 네. 100 이하면 비관적인데 네. 98.4를 기록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요. 이게 동향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동향 지수가 한 15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6가지 지수를 뽑아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생활이 어떠냐, 지금의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내 지금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예. 그 지수를 뽑는다 그러면요. 내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소비 지수가 실제적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2003년부터 2023년에 그 장기 평균을 우리가 보통 100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거보다 낮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화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는 심리 지수가 낮다는 얘기는 앞으로 소비 안 할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돈이 또 안 돌게 되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는 아이러닉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출 잘 된다 그러잖아요. 예. 수출에서도 반도체 잘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수출도 잘 되는데 왜 이게 돈이 안 도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이제는 수출이 잘 되고 이런 것들 실물 경제에 오기 위해서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은 왜 안 될까로 본다 그러면 특정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섹터에만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정책이 활성화 대책보다는요, 경기 활성화 대책보다는 지금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물가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긴축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돈이 흐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비 심리 지수에 영향을 미치다 볼 수면 되겠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런 겁니다. 이게 실물 경제 아직 이런 수출 호조세가 영향을 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따져볼 수 있는 게 사실상 그러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이제 재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나라의 정책이 대기업들에 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조금도 주고 이러잖아요. 반도체라든지 AI에 보조금 주는데 우리나라는 보조금보다는 세액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액 지원이다 보니까 뭐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것들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으로도 부의 재분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민생지원금 얘기예요. 민생복지원금. 그러니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럼 실물 경제에 돈을 뿌리자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주장인 예.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나왔던 이 통계청의 지표가 또 정치 아젠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한 또 논리 근거가 또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와서 좀 안정됐다는 평가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조금 전월보다 올라서 3.2%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 기대 인플레도 좀 2%로 내려와야지 체감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뭔지를 또 아셔야 네. 되겠죠. 아까 제가 심리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국민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런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1년 동안의 물가에 대해서 향후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이제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사실상 물가가 계속 높아질 거야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5월 달 와서 3.2% 나왔거든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오를 거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느끼십니다. 예. 그러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의 임금을 높여달라. 그럼 기업 입장에서 임금 높여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물건값 높여야 돼요. 예. 그러면 물건값이 높아지면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률이 좀 낮아져야지만 사실상 뭐 금통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주체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3%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고금리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마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2%로 떨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해 보겠고 그러한 이유 역시나 환율, 그다음에 이제는 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금리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는 2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이제 하는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좀 뭐 동결에 대한 예상이 많긴 하는데 또 어떤 변수들이 있겠습니까? 동결이죠, 사실. 뭐 지금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아시겠지만 이란에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가가 또 들썩이 있군요. 사실상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는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결 기조 안에서 지금 모든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의 흐름대로 아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에 있고요. 뭐 시장 금리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상당한 오랜 시간 지금 계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긴축 경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민 경제에 살펴줘야 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는 이번에도 좀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을 해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중국발 플랫폼들 알리, 테무가 공정위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때도 좀 강제성이 없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우려를 했거든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소비자 보호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죠. 네. 사실 뭐 자율협약 맺은다고 해서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지금 일주일 지난 지금이라도 봤을 때요 똑같은 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실제 지난 13일에 이제 자율협약을 맺었었거든요. 물론 뭐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대로 사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뭐가 돼 있냐면은 그 판매자에 대한 이제는 뭐 대표자 성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자 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연락처 이렇게 특정 그 대표자를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리테무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테무가 사실 신경을 안 쓴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상품을 업로드했을 때에 이걸 무조건 쓰면 상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군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알리테무의 책임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또 지금 좀 이슈로 좀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뭐 정책에 대한 뭐 신뢰를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그래서 빨리 좀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이슈가 바로 이제 해외 직구 정책 혼선과 관련한 부분인데 정부가 관련해서 사과를 좀 했습니다. 뭐 여론 수렴을 좀 잘 거치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 대책들을 다시 내놓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좀 실효성이 있는 부분들을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좀 신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취지는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 건강을 생각해 주는 게 정부잖아요. 당연히 이제 케이스 인증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직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걸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굉장히 조금 국민과의 어떤 시그널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중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직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중국에서 오는 물건이 있고요. 중국 이외에서 물건이 있는데 그 차이를 정부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직구족들은요. 중국에서 오는 제품을 원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고가의 상품들을 직구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막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는 사실상 이번에 그 케이스 인증에 대한 직구 금지는요. 사실상 중국 제품을 위해서 타겟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미스매치였던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제한책을 좀 제안해 본다 그러면 꼭 케이스 인증만 뭐 직구를 물론 뭐 철회는 했습니다. 정부가 철회했지만은 케이스 인증을 맡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각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케이스 인증 마크처럼 인증 제도가 있어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CE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중국은 CCC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본은 PS가 있죠. 이런 각 나라에 있는 인증 제품을 받은 것은 직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는 허용해 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유도리 있게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취지는 이해는 가더라도 이제 현실성이 없는 거죠. 모든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좀 마음 놓고 직구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안 막 유명 연예인 내세운 그 주식 리딩방 사기 기승을 부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아예 연예인이 아니라 주요 증권사를 사칭해 버린다면서요? 네. 아니,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증권사를 네, 사칭한 게요? 증권사 사칭, 은행 아. 사칭은요. 원래 그 연예인 특정 인물 사기하기 전에 그거를 이제는 모방하기 전에 그 전부터 사실 뭐 증권사라든지 은행을 사칭해서 뭐 피싱방 아니면은 뭐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나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뭐 증권사, 특정 증권사 이름으로 뭐 리딩방을 이제는 들어와서 사기하시는 이런 어떤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상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예방하는 방법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가짜 리딩방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뭘 말씀드리냐면 예. 원금 수익 보장 뭐 이런 거 원금 보장. 원금 수익을 그런 보장해 워딩이 준다. 있다는 예, 워딩이 항상 있어요. 아. 그냥 무조건 100%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투자의 원금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짜고요. 두 번째, 비대면이 많습니다. 얼굴을 대면을 안 해요. 이것도 무조건 가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예. 바람잡이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나 이 사람 때문에 여기에서 돈 벌었어. 의심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여기 와서 수익 얼마 인증했다. 벌었어, 뭐. 의심하십시오. 예, 그대로 믿지 마시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을 보시고 내가 리딩방이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탈퇴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